자, 대몽구인들은요, 돼지를 숭상했어요. 여러분들 돼지를 숭상한 게 상상이 되시나요? 네. 아, 돼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하늘돼지라고 해요.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늘돼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을 품고 있죠. 그래서 하늘돼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하늘돼지는 바로 곡물신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중국의 지금 현재도 마오족들은요, 흉년이 들면은 이런 것들을 해요. 별의 용혼을 부르는 의식들을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살찐 암돼지 있잖아요. 암돼지를 가지고 삶는데 거기에 그 내장 있죠? 그 내장을 삶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곡식신이 와가지고 흉작이 아니라 풍년을 들게 한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대문구인들은 숭상을 했고요. 그리고 대문구인들은 이 돼지를 갖다가 북두칠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대문구 문화에서 나오는 규거든,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주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능가탄에서 나온 이 태양조인데요. 새의 날개가 뭘로 돼 있어요? 돼지로 돼 있죠. 왜 이렇게 돼지로 됐냐라고, 돼지를 이렇게 숭상했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그 대문구인들은 이 돼지가 북두칠성의 7돼지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고대의 명왕잡절이라고 하는 이 그 고서에 바로 이러한 북두칠성이 7돼지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춘추 설대사에는 북두칠성의 전기가 흩어져 가지고 돼지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바로 하늘의 전기, 북두칠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이 저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내가 올라가는 거, 북두칠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구 문화인들은 3분의 1 정도가 이 돼지뼈가 출토가 됐어요. 그리고 많게는 37개, 7마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돼지를 묻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돼지 사육이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대문구 문화인들은요, 돼지뿐만이 아니라 새를 그렇게 숭상을 했어요. 더 높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이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 숭상이잖아요. 새 숭상인데요. 소호 씨가 임금 자리에 올랐어요. 임금 자리에 오를 때 왜 그러면 그렇게 새를 숭상했냐라고 봤을 때 소호금천 씨가 임금 자리에 오를 때 새가 날아왔다는 거, 봉황이 날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황이 날아오니까 봉황이 날아서 그거를 길조 삼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관직명 자체를 새로 만들어요. 자, 뻐꾸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집비둘기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자기 부인을 내쫓으더래요. 그런데 비가 그치면 또 집비둘기가 자기 부인을 들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을 집비둘기로 시킨 거예요.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종달새는 뭐겠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가. 요즘에 대통령실의 비서관, 그 대변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독수리는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새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새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족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이족의 은나라 아시죠? 은나라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검은 새가 알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먹은 간적이 그걸 먹었죠. 제국의 차비인 간적이 그걸 먹고 나서 은나라 시조인 설을 낳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난생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보내줬다,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난생신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생신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나라뿐만 아니라 진나라도
진나라도 똑같이 여수라고 하는 여성이 배를 열심히 짜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새가 나와가지고 알을 똑 떨어뜨려 주네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대업을 낳았어요. 대업이 바로 진나라의 선조인데요. 대업회로 쭉 나가면 진나라, 지금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뿐만이 아니라 조나라 있죠? 조나라도 같은 시조예요.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잭이에요. 잭인데 어떻게 다 새들이 하늘 향해 있죠? 간절하게. 하늘 향해 있잖아요. 내가 왔던 곳. 새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알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고향은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도 다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 보고 있죠. 여기 보시면 동이족의 그 소금천시 대문국 문화는 전부 다 새의 문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새들이 이렇게 제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릇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 부리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새는 태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전 때문에 해가 지고 또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옛사람들은 과학을 몰랐잖아요. 태양은 자기 혼자 뜬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혼자 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새가 지고 날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모드 문화에서 요 상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몽고 문화에서 요 뼈 조각에다가 이렇게 태양을 지고 나르는 새 두 마리를 그려놓은 거고, 여기는 독수리 같은 새를 또 뼈 조각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곧 니꼬르, 태양 니꼬르 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산해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해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양고기에 부목이 있는데 한 개의 해가 막 도착하자 한 개의 해가 막 떠오르면 모든 해가 새 실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새에 대해서 곽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학자예요. 그 곽박은 좀 얼굴이 좀 얼었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한 학자예요. 그리고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쭉 많은 자료들을 섭렵해서 산해경에다가 주석을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새는 세 발 달린 까마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조고. 예, 우리 고구려의 삼조고하고도 연관이 되죠. 이렇게 새를 갖다가 세 발 달린 까마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 발 달린 까마귀의 그림이 여기 이렇게 묘조구 문화 아까 보셨죠? 새들 문화 이 묘조구 문화에 이 그 토기애들 이렇게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도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죽은 자의 굉장히 여기는 조그매 보이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커요. 큰 팽이형의 독이인데요. 이게 보시면 산 위로 새가 태양을 지고 날아가고 있어요. 이 문양이 어디에다가 이거는 그 장례식 때 하냐면 죽은 자가 이렇게 있으면 발 밑에다가 요거가 요 그림이 발 밑에가 있어요. 발 밑에 있어가지고 눈을 딱 뜨면 저 그림이 정면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위치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심어요. 팽이형 있죠. 이렇게 해요. 그 말은 이 의미는 당신의 영혼을 내가 하늘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서로 간에 이거 중국에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서로 간에 묘조구뿐만이 아니라 그 앙소문화뿐만 아니라 대몽문화까지 서로 영향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홍산문화하고도 영향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태양숭배 사상이 이렇게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데요. 저희 한바람역사문화연구소는 매해 여름하고 겨울에 정기적으로 중국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갔는데 2024년 1월에 여기 이제 천태산에 갔는데 여기 암각화예요. 이 암각화가 태양을 숭배하는 암각화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산해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항의 한가운데 의천소문이라는 산이 있는데 해와 달이 돋는 곳이다. 훈민국이다. 항명중질이 있다. 중용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가 의천소문인지 항명중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산해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암각화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림 문자겠죠.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아무도 지금까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혹시 해석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그냥 그림 보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학생들 같으세요. 다 제 눈을 피하시네요. 얘기가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림만 보고 그냥 제가 해석할게요. 사람이 있어요. 방 안에 누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반지하잖아요.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밤에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산 위로. 그런데 집이 비어서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 태양이 나오니까 숭배하러 간 거죠. 한화로 간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 좀 크게 그리고 덜 중요한 사람은 좀 조그맣게 그리는데 그림 자체가 그러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제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문구인들은요 절기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해 길고 짧음으로 통해서 봄, 여름, 가을도 이제 절기를 알았는데요. 우리가 아까 관직명도 절기로 그 새 이름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절기도 새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봄은 제비, 여름은 까치, 가을은 종달새, 겨울은 금개라 그래갖고 닭의 벼슬 가지고 있고 꽁의 털을 가지고 있는 새가 금개인데요. 이 각각의 추나추동을 관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나추동을 관장하게 했는데 이 전부를 관장하는 새가 뭐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부를 관장하게 하는 새. 이 새는 봉황입니다. 봉황이 전부 다 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해경에서도 절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와 모월국이 있다. 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동북쪽 모퉁이에 있으면서 해와 달을 머물게 하여 서로 뒤섞여 뜨고 지지 않도록 하게 해 그 길고 짧음을 주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대문구 문화인들은요. 뇌수술도 했네요. 아이고야. 이게 1995년에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구멍이 똥 뚫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멍은 자연으로 나온가 인위적으로 나온가 살아있을 때 한 거냐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의료기술들을 동원해서 살폈어요. 그랬더니 수술한 흔적이 맞다. 인위적으로 구멍을 낸 게 맞다. 어떻게? 이 안에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날카로운 것들로 긁어내는 흔적들이 있더라. 그럼 수술하려면 뭐 저기가 있어야겠죠. 의료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마취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뛰어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국 문화인들은요. 농사도 지었고 굉장히 키도 컸어요.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도자기도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도 발달됐고 돼지, 새, 태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상이 하늘과 관계돼 있어요. 아까도 돼지도 북두칠성에 흩어져서 만들어진 게 돼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 새, 태양 이것들이 전부 다 하늘과 관련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나온 부작품에 따라서 계급 사회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순장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리두 문화로 갈 겁니다. 이리두 문화는 하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족의 문화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이따 같이 볼 텐데요. 자, 이리두 문화는 굉장히 기획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우물정자로 돼 있죠. 돼 있고 각각의 작업장도 분업화돼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청동재련 작업장이 따로 있고 녹송석 제작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는 유일하게 하나라의 도읍지다라고 학계에서 인정한 곳이 바로 이리두 유적지입니다. 자, 이리두 유적지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근거로 뭐가 있냐? 바로 이제 홍수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상류, 중류, 하류에 이 홍수난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적이 용산문화 후기에 있었던 홍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르두가 여기 있잖아요. 이르두가 여기 있는 전부 다가 항아의 줄기에 있는 하류에 있는 줄기들이죠. 물줄기에 있는 그런 문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의 흔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가 치수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가 치수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구주로 나눴다라는 거죠. 전국을 구주로 나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구주가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가람 역사 문화 연구소에서 사기를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그 사기에 따라서 그려보니 실질적으로 구주는 요 정도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주를 통해서 초기 행정구역을 만들었는데 이 행정구역 자체가 각각의 자연이라든가 인문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관찰을 하고 통찰하고 그들의 생활이라든가 생활 습관들을 이해하고서 구주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민족 통일국가의 가장 초기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항상 다민족 통일국가 요거를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리두가 하나라고 하는 도읍의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바로 양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인 토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가 순임금의 아들을 피해갖고 양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맹자의 이런 기록들이 쭉 이렇게 있죠. 우가 양성에 도읍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국시대의 양성터에서 양성이 찍힌 토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바로 우임금의 적이다. 그 도읍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우임금이 또 도산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그 해명터가 제사터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도읍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자기네들이 말할 때 하나라는 여러 군데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는 바로 융도 북서쪽에서 청동기를 배워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동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청동기 기술은 이제 서쪽에서 배워왔는데 원료는 동쪽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청동기 원료를 동쪽에서 갖고 왔는데 거기가 어디다? 내몽고 쪽에 있는 라오닝 서부에서 기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산동 반도에서는 납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몽골 동부에 있는 이르두 시대의 하가즘 하층 문화는 우리 고조선의 문화이죠. 이 하가즘 하층 문화의 분포에서 고리와 납 이런 것들을 강물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대전자 유지에 보면은요, 대전자 유지에 이러한 그 도기들 스타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 이루대도 나타나고 밑에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대전자 유지는 하가점 하층 문화이잖아요.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조선의 문화예요. 고조선의 문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오항기 적봉 있죠. 홍산 문화 아시죠? 적봉 오항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흑룡화 문화라고 있어요. 흑룡화 BC 6000년경의 문화가 있는데 그 흑룡화 문화를 향해서 우리가 작년 여름에 항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항기 시내에서 출발해서 2시간을 가는데 끝도 갓도 없이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옥수수밭 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2차선이니까 왕복 2차선이니까 1차선이니까 휴게소가 당연히 없겠죠. 뒤에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다가 딱 멈췄어요. 멈췄는데 어디다? 바로 대전자 유지였어요. 멈췄는데 가는 길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편말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대전자 유지는 하가점 하층 문화의 중심지다. 같은 유적으로 적봉은 물론 동북 지역 내에 대전자 유지를 능가한 유적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대국의 중심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 안에는 궁궐도도 있고 담장도 있고 참호도 있고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지도 804기나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조선의 문화이고 고조선이 이쪽에 초기에 고조선의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단군신화 삼국유사에 단군신화 나오잖아요. 단군신화에서 5번 옮기잖아요. 수도를. 거기에 평양, 백악산 아사달, 궁홀산 미금달, 장당경 아사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대전자 유지는 이 5개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아마 기회가 되면 또 뭐 그 고조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남방의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바로 있더라. 그 다음에 소음 문화도 갖고 있고 해양 문화도 이렇게 갖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라는 4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데 동이족과 항상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동이족하고 혼인관계를 이면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고 적을 지고 다투고 이런 관계에서 있더라는, 전쟁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이족의 영향에 따라서 동이족에 따라서 하나라도 움직이고 부침이 있더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 번 천도하는 것도 동이족 때문에 천도했고 그 다음에 은나라 탕이 동이족과 제후 동맹을 맺으려고 하나라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상나라도 이제 자기네 거로 자기 그 한족으로 편입을 시켜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요 가는 곳마다 아까 이리두도 보셨지만 유적지가 나오면 엄청나게 크게 나오잖아요. 크게 나오니까 거기에다 딱 뭐를 쓰냐면 박물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박물관을 만들고 지금 시진핑이 역사를 왜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왜곡을 하면서 선전 공정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도서관에 박물관에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표를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딱 차를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학교의 100곳에서 배운 것보다도 박물관에서 하나에서 배운 곳이 훨씬 많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선전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광역국가의 핵심이 바로 하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리두 문화는 최초의 궁성이 있고 그 다음 최초의 광역 왕권 국가를 확립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중원 문명의 핵심이고 중원 문명의 다원 일체설을 여기서부터 이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리두 문화는요 100여 곳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라가 한족인가? 이들은 지금 곤과 우 때문에 한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곤, 우부터 이와 하가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2015년에 저기 산동에 있는 임기시에 있는요 동이문화박물관을 2015년에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1층에 입구예요.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게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누구겠어요? 누구요? 여기 태극을 보고 있잖아요. 예, 복희입니다. 복희는 유명한 동이족의 수장. 또 이 사람은 누구요? 소호금철씨. 예, 소동이족의 수장. 누구일까요?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치우. 예, 치우이죠. 여기 누구일까요? 여기 검은 거를 들고 있어요. 순임금. 음악을 제정했다고 하니까 순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의 아들 8명이가 가무를 처음으로 시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검은 거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복기, 소호, 치우, 순임금은 전부 다 동의적으로 이들이 인식을 하면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후리 북신 문화는 태오 복희씨, 아까 복희씨 태오가 누구예요? 태오 복희씨가 뭐예요? 뱀사람이잖아요. 뱀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몽구 문화의 주인공은 소금철씨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산 문화, 아까 성자의 문화 있잖아요. 용산 문화의 주인공 오제다. 그러니까 오제가
황제 전옥 제국 요 손이잖아요. 이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보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앙세본에서 자기가 이 항보밀의 취미가 뭐냐면 사료의 수집가예요. 사료 수집가이고 이게 후한말 서진초 사람이거든요. 사료 수집가고 이 사람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정치를 안 했어요. 대신에 자기 후배들을 많이 키웠죠. 후학들을 키워가지고 그 후학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받겠어요. 사료를 수집하는 게 취미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뭐냐면 소호는 황제의 아들이더라. 소호 금천씨다. 근데 자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자전에 이런 것들이 써있더라라고 그 근거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청양이 바로 소호인데 황제의 아들이더라. 황제를 대를 이었다. 그래서 황제를 대를 이어가지고 천하에 섰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기에서는 황제에 등극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소호가. 어쨌든 간에 천하에 올랐다. 그리고 소호 금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한족이에요. 아들은 동이족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후대 사람이고 아들은 앞에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역사를 왜곡하려니까 이런 점들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아까 말할 때 황제의 광역권이 강력한 세력을 갖고 중앙 세력을 입었던 황제의 광역권이 여기까지 미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산동반도에 있는 산동도서관에는 여기가 바로 복희시 문화이고 여기가 바로 소금천시 문화권이다. 다스린 지역이 여기고 그런데 둘이 시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도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대문구 문화의 발명품인 고병배. 아주 계란 껍질처럼 얇은 이 고병배가 어디에 나면 아까 대하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도 대하촌에서 나왔어요. 새는 누가 숭배해요? 소금천씨가 숭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난생신화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알. 그걸 먹고 태어난 선조 얘기를 했죠. 그걸 먹고서 나왔더니 선조가 된 거. 그 얘기를 난생신화가 했는데요. 산해경에는 이런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구 문화에서요. 실질적으로 유골이 발굴됐는데요. 이 돌 구슬을 물고 있어요. 이 물고 있는 거는 여기 턱 있죠. 여기를 깎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평생 깎아야지 이게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요. 그 다음에 유골을 봤을 때 일부러 이를 뽑은 적이 있는 이런 유골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새처럼 뾰족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새처럼 뾰족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러한 새 부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된 게 조세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여배 후예가 진나라, 그러니까 상나라의 명신인 비렴의 후예가 진나라도 첫째 아들 후예가 진나라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후예가 조나라를 조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나라하고 조나라는 그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이족이죠. 그런데 둘 다 영성이고 그런데 조나라의 중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뭐라고 했냐면 새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그때 조나라 때까지도 이러한 풍습들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2700년도에 그럼 난생신화는 처음으로 나타난 거는 은나라 때예요. BC 1600년대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알을 먹고 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런데 BC 2700년경에 그래서 BC 2200년 사이에 아까 대하촌 말씀드렸죠. 거기에 새 알이 출토가 됐어요. 새 알이 출토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때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난생신화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난생신화는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그 속에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이 난생신화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죠. 자, 난생신화의 분포들을 번박하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봤을 때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기 베트남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징은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들 있잖아요. 사상들, 생각들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난생신화, 나는 하늘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인데 눈에 보이는 알에서 사람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알로 보여주는 거예요. 난생신화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난생신화 알로서 구현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징은 인류학자인 아레골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지 약간의 변형이나 혹은 아무런 변형 없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된다. 그 민족의 먼 조상이나 혹은 선사시대 다른 민족과 연관성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상징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 상징이 같으면 그 민족도 뿌리도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옹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옹가는 누구냐면은 중국은 신화가 기승전결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없어요. 이렇게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에 이 옹가라는 사람이 기승전결로 만들어내요. 기존에 있던 이렇게 짤막짤막한 거를 통해서 신화를 기승전결로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신화학의 아버지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옹가예요. 이 옹가가 뭐라고 했냐면 각국의 신화는 특유의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신화이든 제각기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사실이다. 민족 속의 뿌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며 그 민족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 같으면, 신화가 같으면 그거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징이 같다라고 하면 상징은 문화 유전자 전부다. 우리가 생체에만 유전자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도 DNA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이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두 현상에서 몇몇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일치가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그 뒤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비밀스럽고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류학자들, 문화 인류학자들은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상징들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은 상징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신화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고민은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은 서방에서 왔다, 자생했다, 뭐 둘이 싸웠다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국 민족이 어디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고나고 우부터 시작해서 고누부터 하하족이 구분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하하족이 구분이 됐다 하지만 그것이 한민족이 한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고민은 뭐냐면 유물을 파면 팔수록 전부 다가 동이족의 유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해는 중국의 이것이 바로 중국 지역에서 자생을 했어 라고 얘기하고, 하항조는 동유와 이하는 하항조를 건립하고 나서야 동유와 서희가 구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국의 고민은 이런 사서에도 있어요. 유물과 유적에서도 파면 팔수록 동이족 거죠. 사서도 보면은요, 자, 사기, 제왕세기, 세본 이런 책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의 아들이 소호하고 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이의 아들이 제전욱이에요. 전욱이고 전욱이 낳은 아들이 고니가 공선이에요. 그럼 이 고나고 아까 한나라를 세운 우가 곤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곤우를 쭉 따라가면 전부 다가 동이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한서윤력지 사기 세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서윤력지하고 사기 세근에서는 전후계 5대손이 공과 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대손이냐 직계에서 바로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그 손전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낙빙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문화혁명 때 하방이 됐어요. 하방이 돼가지고 박물관에 하방이 돼가지고 많은 금속문을 보고서 낸 게 결국은 이 금속문에 말해주고 있는 것들은 이족의 이야기다, 동이족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금문신고라고 하는 책을 냈죠. 그래서요, 이들의 고민이 또 이러한 것들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기는 사마천 공원에서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복희씨예요. 이게 뭐냐면 성씨 올류도예요. 복희씨가 나왔어요. 복희씨가 나오고 염제 나오고 여기 쭉 여기를 통해서 항제가 나오고 이쪽으로 소금천시 이렇게 뻗어 나가요. 자기네 성씨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복희씨, 자기네가 복희가 아까 여기 복희가 뭐라고 동이족 수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자기 뿌리가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족은 어디서 왔냐라고 궁금한 거죠. 그래서 동의박물관에 가면은요, 임기시의 동의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 문화는 흐르고 변하여서 중화 문명의 유전자가 되어가지고 중화 민족의 피 속에서 항상 큰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산동 동의의 문화가 사방팔방으로 전부 다 뻗어요. 일본까지도 직접 가요. 그런데 한반도만 안 거쳐요. 웃기죠? 이 얘기는 뭐겠어요? 역설적으로 보여주겠죠? 우리가 종주국인 거를 안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항아 산동 문화의 첫 번째 제가 물음표로 들었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의문났던 그 지점에서 항아 산동 문화의 주인공은 동이족이더라. 그리고 한족은 동이족의 한 갈래에서 나온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논증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런 유물과 유족 이런 것들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지점은 있지만 아무리 봐도 유물을 봐도 기록을 봐도 한족은 동이족에서 나온 한 갈래이더라.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유물이더라. 유물과 유적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사료 기록도 그러하더라라는 거죠. 동의박물관에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씨 올림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결론 내로는 이렇게 동이족의 한 갈래에서 나온 것이 한족이 아닌가. 그래서 한족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앞에서 던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그 강의를 좀 마무리가 했습니다.